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민주당이 올해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내란 특별법이 위헌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위헌 논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고, 심지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향후 위헌 판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그리고 조진웅 소년범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까지 핫한 현안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조진웅 이야기를 조금 전까지 저희가 해서 먼저 하고 싶은데 조금 뒤로 밀리고 왜 그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는지 모를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란 재판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별법이 설마 통과될까 진행되네 만에 하더니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은 전담재판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장전담판사까지도 임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론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먼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만큼 그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하나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 왜곡죄 처벌하는 거랑, 세 번째가 이제 영장 전담 재판부를 판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일단은 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원에, 특히나 큰 법원에 보면, 서울중앙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 뭐 식품사건 전담재판부, 그 다음에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근데 이러한 재판부가 특별히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사 11부, 형사 12부 하면 그 재판부에는 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부패사건 관련하거나, 아니면 선거사범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부를 우리가 어떤 부패전담 재판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형사 11부가 예를 들어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라 해가지고 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님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전담 말을 안 썼어요. 그냥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법원 안에 또 다른 어떤 법원을 만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의 비판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군사법원 외에는 어떤 다른 특별재판소를 만들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헌법에. 이거 뭐냐? 특별재판소냐 도대체. 우리 헌법에는 군사법원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또 바꾸는 거죠. 이건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어떤 이런 우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이런 부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성을 하거나 어떤 형식을 보면 특별재판소와 똑같은 구조예요. 특별법원이에요. 특별법원. 어떤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원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외부 설치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거 특별법원이긴 합니다만은 기능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우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재판 절차가. 근데 지금 이 내란 전담 법관 임명 절차도 다르고, 그렇죠. 검사 자격도 다르고 다 달라.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내부 규칙에 의해서, 그것도 법관도 누가 추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작위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무작위 배당. 그러니까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어떤 특정한 성향이라든지 특정한 성향으로 의심이 갈 만한 판사에게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뻔히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치 성향도 없는 판사인지, 누구도 모르는 그 재판부에 나는 이 죄를 가지고 가서 그냥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참 힘들겠네. 그냥 그래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서 재판의 결과에 다 수긍하는 거예요. 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거나, 정이 아니면 내 상대방과 뭔가 친이청 관계라든가 무슨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뿐인 거지. 네, 우리가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피,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걸 다 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예상을 하고 마련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죄 선고할 수 있을 네. 만한 여지가 있는 법관은 임명하지 마. 아예 그냥 제외를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어떤 추천 권한?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다음에 법원의 어떤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회의라는 곳에서 3명을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공정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비판하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단죄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게 범행으로 드러나고 형법의 구속요건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정치적인 단죄는 이미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네. 그 다음에 지금 형사법원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요건에 맞다고 한다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형이에요. 거기에 대한 형을 살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절차 위반이 있을 수도 있어. 옛날 생각해보니까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었었나? 이거 없었을 수도 있는데? 공수처에서 그럼 올린 기록들은 어떡하지? 이거 증거기록으로 삼을 수 있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사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있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 판결 받았어요. 왜? 위수증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절차 위반이야. 이거 그 녹음, 이정근 씨한테 받은 녹음. 바스락 소리고. 네, 별죄야. 별죄에서의 다른,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검찰 측에서 이거 절차 위반이니까 무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맞네요.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중에서도 뭐 변호인이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죄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나 보네요. 뭔가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직위원 판사를 때리는 거예요. 직위원 판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드러났습니까? 어떤 향접대 받은 거 드러났나요? 법원의 감찰 내에서도 법원 감찰했지만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맡긴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술 향접대 받았다면서요?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결과 내놔야 됐잖아요. 그냥 무능한 공수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판사에 대한 압박 너무 부당하다고 봐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에서 항소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도 어떻게든 지금 대법관들 숫자 바꿔가지고 지금 정부에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정치 사건을 그렇게 본인들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지금 구조를 바꾸고 있잖아요. 구성원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고 있는 헌법 가치를 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예 공정한 재판 기대도 하지 마. 판사는 우리 이런 사람 불공정한 사람 꽂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재판부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음으로 법 왜곡죄의 위헌성 말씀해 주시고.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가 법을 왜곡 적용해가지고 결론이 이상하게 났을 때 그러면 그 법이 왜곡됐다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와, 어느 것 하나 불명확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 왜곡이 된 것이고 그렇죠. 유리하게 나오면 법 왜곡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판결한 것이고 그건 이런 불명확한 죄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 과거 나치, 대통령이 나치 좋아하셨는데, 나치 언급하셨는데, 어떤 2차 대전에 대한 나치 정당에 대한 잔재들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죠. 너무 어거지로 판결해서 유죄 선고한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194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친일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처벌을 했잖아요. 근데 친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속 요건이 나와 있고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현대적인 시스템이 아니었고 민족 감정이라든지 국민 감정에 의한 판결들이 많이 나던 때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법치주의라는 잣대를 댄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 왜곡죄가 독일에서 나왔던 것이고 실제 그걸로 처벌받았던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걸 법 왜곡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 이 제가 말이에요. 궁금한 건 결정도 결정인데 네. 만약 그래서 기소가 돼요. 네. 특검에 의하여 네. 기소가 돼요. 그러면 이 법 왜곡죄로 기소가 된 판사, 동료 판사, 검사들을 유죄 선고할 판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또 법 왜곡이 안 되냐고요. 그렇게 판결했을 때. 너도 법 왜곡. 네. 그럼 계속 기소예요. 법 왜곡 전담 재판부. 진짜 메비우스 띠라니까요. 진짜 끝나지 진짜 않는다니까요. 누더기다, 누더기. 네.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도 이건 정말 더 심각해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 우리 정치대학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해병특검법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다. 10번 청구했는데 한 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법원의 영장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특검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이요. 이런 지적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니 이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 평가가 10문제 되는데 한 문제 맞췄어. 선생님을 잡들이. 그러면 9개를 틀렸다고 한 선생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을 잡들이면 어떻게 해? 내 애를 잡들이 해야죠. 이걸 못 푼 학생을 뭐라고 해야죠? 뭐라는 것 같아요. 제2의 특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했나 봐요. 아니 이게 밝혀낸 건 그냥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 수사를 잘해서 그 경로가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증명하면 되잖아요. 진술을 받든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이거 공소유지 될까요? 기소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특검의 목표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소를 하고 나오는 거니까. 30까지 끌고 가겠죠. 네. 근데 이게 공소유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냥 정상적인 판사라고 한다면 공소장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이게 공소 사실인가요? 아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정리 좀 해달라. 예. 라는 얘기가 많을 것이고,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영장재판, 어떤 전담재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2명을 하자. 왜 이제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영장자판기 하나 만들 거야. 이거예요. 이분들 불쌍하지만 좀 안 되는 게, 그럼 네. 정권밖에 못하게 돼 있으신 그러니까, 분들의 미래는? 이분들 법 왜곡죄. 그러면 이분들 법 왜곡죄죠. 이제 법 왜곡죄. 네. 영장이 발부가 안 돼야 되는데 외국에서 적용해가지고 발부되게끔 한 거잖아요. 법 왜곡죄 좋은 죄네. 네. 참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의 소지가 충분히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두 다 해칠 수 있는 진짜 그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조국 혁신당조차도 위헌 요소 제거해야 된다고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어가 조국 혁신당입니다. 네, 오늘 네. 아침에 서강진 사무총장인가요?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특히나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추천인 주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걸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판사회의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자신들은 조금 더 객관성을 띠고 있는 주체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냐고 개정안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의를 했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 장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직속 상관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뭐예요? 판사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판사인데 이 판사 임명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원고 측 사람인데 네. 원고 측 사람 임명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 삼각형이잖아요. 재판부는. 근데 각각의 대등한주의, 대등한 당사자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재판부가, 판사가 이 대등한 당사자를 사이에 두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판결을 해야 될 그 사람의 그 선임에 미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너무 심각한데 인간적으로. 네, 저는 여러분 분명히 검사안이 형사소송의 원고거든요. 네. 원고의 수장의 판사를 임명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아바타 마리오네트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원고편 꼭 들어야 돼. 검사편 네. 무조건 들어줘야 돼. 특검편 무조건 들어줘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문제고, 이건 진짜 정말 민주당이 저는 정말 악랄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게 부분이 예. 뭐냐면, 이 사건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예, 법률안은.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재판장이 이걸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또 안 하면 또 넘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모로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는 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건 멍청한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면서 가고 있는 사실 건데. 민주당이 뭐 법조인이 몇 명인데 몇십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로 가도 문제고, 또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또 이런 법률안을 내었죠.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란과 관련한 어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을 때, 이게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관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위헌 제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렇죠. 중지가 되는데,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게 된 네. 거죠. 지연될 수가 있다, 괜히.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기간 제한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구속기간 제한도 늘리고, 지금 1년도 늘리자. 라고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 와도 이거 정지 안 되는 걸로 바꾸자.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먼 훗날이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수 진영이 됐어요. 보수 진영이 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던 재판 진행해야 된다. 그럼 전담 재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구속이 혹시나 되면 이거 그 죄와 관련한 것들은 전부 다 구속기간 1년으로 늘려야 된다. 절대 나올 수 없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헌법재판, 옛날에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재판, 이혼재청지 신청도 했었잖아요. 아, 이런 법률은, 이혼재청이 해도 이거 그냥 정지 안 돼. 그냥 재판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면 그거 다 수긍하실 거예요?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 이거 잘하셨네요. 이럴 거예요? 한때 법조인이었고 한때 상식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권력이 되면 이렇게 돼요? 민주당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뇌를 변화시킨 거예요? 모르겠어요. 뇌 어딘가에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강성 당원들에게만 호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권력에 호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최근에 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진짜 어디다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 같아. 이제 휴지통에다 버린 것 같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정말 오로지 진짜 윤 전 대통령 계엄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는 어떤 그런 특정 세력에 대해서 진짜 응징을 해야 된다. 응징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국민 여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은 국회에 대한 개혁의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국회 해산권한 소환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개헌안 논의를 할 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소환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불신 없어요. 그러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 깊이 시작하면 이건 사법부 모닥이고 국기문란이다. 진짜 피부가 우리 이상으로 5겹쯤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장도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를 한 검사가 잘못한 거고 그걸 지휘한 거라고 의심되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것이지 그걸 검사가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요즘 법정 의무도 있다 그거 없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검사들은 그냥 항소장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그리고 지금 검찰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는데 재판이 정지가 되잖아요. 기피 신청하면 재판이 정지돼요. 그 순간.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집단 퇴장이고 집단 국기문란이고 모독이고 언제 그렇게 사법부를 존중해 주셨다고. 국기문란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국기문란처럼 저는 보여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배우 조진웅 씨 사건으로 연예계, 정치계가 동시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물론 조 씨가 바로 다음 날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논란이 잠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그 후폭풍 파장이 여전한데
뭔가 정치권 일각에서 방한 성과 속죄가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됐다. 이거를 터트린 디스패치가 더 문제다. 법조 일각에서는 소년법 취지상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재룡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네. 과거의 잘못, 그것도 30년 전의 잘못이고 이미 죄값도 치른 사람 아니냐.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심지어 조씨를 장발장에 비유한 사람도 있다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사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진웅 배우를 왜 네네.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지 저는 소위 좌파들 아니면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어떤 진영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왜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 네. 학폭 사건으로 문제가 된 분들을 다 옹호해온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누구 학폭으로 옛날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서 전학간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때 한 그러니까- 번도 옹호했나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말은 그거잖아요. 책값 치렀잖아. 뭐 오래전 일이잖아. 왜 성인이 돼서도 있는 뭐 배우로서의 어떤 커리어까지 무시하려고 그래. 그리고 똑같이 보려고 그래. 뭐 박범계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뭐 기억으로 현재의 어떤 모습을 빗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정말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가족 중에 여성이 뭐 배우자 말고 혹시나 따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따님이 만약에 그런 범죄의 희생자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잘 잊어버리시고 만약에 그 가해자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으니까 아주 뭐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도 배우가 돼서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배우가 돼서 인기가 있어요. 그럼 그 배우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정말 가족이 피해를 당했어도 아주 응원하고 이렇게 그냥 과거에 없는 일처럼 그냥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용서는 타인이 말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건 피해자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는 쌍그리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뭐 장경태 의원도 저는 진짜 뭐 2차, 3차 가해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조진웅 씨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뭐 이런 과거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배우로서 뭐 본인이 더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온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의 옹호 발언이 더 기가 찰 뿐이에요. 아니 이게 옹호할 문제인가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청소년기의 정말 일탈에 의해서 그럴 만한 제명인가요? 이게 강도강간이에요. 당시에 차를 3번이나 3대나 훔치고 그걸 운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피해자인 여성을 강간하고 그리고 돈까지 뺏은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네. 300만 원이죠. 예. 아니 그 재질이 너무나 악질적인 거예요. 저는 이게 당시에 변호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호 사건이 됐지? 30년 전에는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성범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조금 느슨한 때였었으니까. 학생들이고 뭐 이러면 좀 봐주는. 아니 그 사건을 지금 갖다 놓잖아요. 거의 바로 징역형이에요. 아니 이건 18세? 이거 소년범 취급도 안 해줘요. 맞아. 대부분 그냥 성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형사사건 가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5년 이상의 범죄 징역형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요. 이 정도 재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집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놔두고 이런 죄니까 청소년기에 잠시 일탈이었다? 어떻게 이걸 단순히 일탈해요? 그런 것 정도는 진짜 그냥 동년배들끼리 주먹다짐하고 그냥 진짜 호기심에 뭐 절도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소액 그 정도를 우리가 그냥 청소년기에 잠시 일탈이었다 그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래 불 내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차를 강도질을 하고 강간한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걸 또 강도까지 돈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그러면 저는 조진웅 씨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배우 초창기에 데뷔했을 때 말하고 이제까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게 인정해요. 저는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도 말씀이 그래서 또 처벌받아라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활동하세요. 활동하라죠. 네, 우리가 은퇴하려고 떠민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무슨 보수 진영에서 어떤 인사가 뭐 이거 그만두시죠 했나요? 배우 하지 마세요 이러셨나요? 지금 보수 진영이 말해봤자 누가 듣습니까? 국민의힘이 말해봤자. 그러니까요. 너희 내란 세력이라고 그럴 거라면서요. 근데 마치 지금의 어떤 이 조진웅 씨 사태에서는 어떤 국민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역할 뭐 형사 역할 이런 역할 많이 하면서 정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보다 그 깊은 내면인 거죠. 우리가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좋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좋아함을 철회하기 전에 일단 감정이 그렇잖아요. 감정이 그 전에 분노가 먼저 오잖아요. 뭐든지 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스팸 전화 왔네요. 잠시만요. 끌게요.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감정의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부인을 하든지 혹은 수용을 하든지 그리고 난 다음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긴 다음에 철회가 된단 말이에요. 분노의 단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좋아했던 배우. 약간 곰상. 네. 곰상. 아니, 그리고 그래서 악역도 잘하고 경찰도 잘하는 역을 잘하는 배우 좋아했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어? 그럼 당장 분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배우로서 계속 좋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민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과거에 무리를 일으켰던 배우들 다시 컴백해서 작품 활동하잖아요.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건 대중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선택할 몫인 거고 그러면 선택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니들이 터뜨려갖고 은퇴하게 만드느냐. 그건 진짜 음모론적인 시각이고 제발. 우리도 분노할 자격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 연예인이잖아요. 대중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 같은 대중들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과거가 있어서 싫어. 그런 과거가 있지만 난 괜찮다고 생각해. 난 연기 좋아해서 좋아. 네. 그냥 그걸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그걸 마치 진보 진영 인사들, 좌파 인사들은 아니 이걸 무슨 보수 진영이다. 것 자체가 문제 있냐.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리고 이게 보도가 안 된 내용이 아니에요. 과거에 기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오죽하면은 스티브 유도 이제 입국하고 싶으면은 민주당 가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가입해갖고는 나는 이재명이 좋아요. 한번 외치면은 바로 금이 환영입니다. 진짜 아니 제값 다 치렀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조덕순 씨는 어떨 거고. 평가는 국민의 몫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진웅 씨가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내리는 건데 너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 편이 공격받는 양. 뭐 그렇게 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흥분하느냐고 중간에 잠깐만. 국보법 폐지안이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 지난 주말에 너무 연예 뉴스가 많았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국보법 폐지안 덮는다고 일부러 이런 거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국보법 폐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그다음에 남한에 대한 간첩이 현재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까지 판결받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국보법을 폐지하자고요? 물론 국보법 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들이 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걷어졌어요. 그냥 과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위헌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되고 지금은 오히려 국보법을 조금 선을 대서 저는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간첩도 문제지만 외국의 간첩도 더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국보법을 좀 이런 개선안을 가져오는 게 낫지 이걸 무작정 폐지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간첩은 누가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거 아직 어떻게 지금 안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문제다. 조진웅 박나래보다 더 관심을 둬야 될 건 국보법 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뉴스화가 왜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박나래 조진웅이 국보법 때문에 터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두고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댓글이 폭주하는 등 법안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분출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치게 만드는 법이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2교시 국보법 폐지 논란을 비롯한 이른바 현지 누나 후폭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한 31명이 지난 2일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입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 국보법 폐지로 평화통일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네.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과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늘 그렇지만 입법 취지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품격 야, 방송을 지향하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 국보법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지금 간첩법 개정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아하. 아니 자기네가 형법 개정을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결여가 있으니까 그 결여를 메꾸자는 법을 만드는 거를 자기네가 막고 있으면서 그 적국 조항의 개정을 적국 조항에서 북한뿐 아니라 이제 제3국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게 예,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거를 막고 있으면서 심지어 북한까지 안 잡겠다. 아니 이게 무슨 형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자는 거지. 게다가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평화통일은 그분들의 머릿속에 평화통일은 김씨 일가, 김정은이 행복한 게 평화통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권, 뭐 간첩의 인권도 인권이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국민주권 가치를 뭘 실현하냐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주권이고 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 어떻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도 입법 취지부터 이렇게 생 거짓말을 하는 이상한 습성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자체는 폐지가 되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폐지를 하는 게 좋다. 예. 심지어 제가 조선일보의 지면에다가도 이런 소리를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거면 거기에 맞는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방첩, 안보가 가능한 법체계를 다시 개편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사멸시키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건 자기네가 못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 간첩들은 진짜 활개치고 다니게 만들면서 국보법마저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 여기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세요. 대북 확성기 및 국정원 심리적 방송은 중단했습니다. 일방적인 유화책만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국은 외국으로 바꾸고 있지 않고, 예. 국보법은 폐지하고,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유화책이잖아요, 결국엔 그쵸. 통틀어서. 근데 문제는 이 유화책이 예전에 80년대에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주는 돈이 귀할 때, 네. 우리가 주는 유화책이 귀할 때는 어떻게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북한이 우리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니들 대화 상대도 아니야. 모래봤자 우리 니들이랑 대화 안 해. 우리 핵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할 거야 하고 있는데 이런 유화책이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북한 유화책이 통하는 거는 옛날에 90년대가 옛날이잖아요. 사실 이제 옛날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인데. 아, 네. 저도 갓 태어나서 이렇게 세발자전거 타고 있을 그때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고난의 행군 겪고 동구권이 몰락하고 해서 소련에서 오는 경제 원조가 다 끊겼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나 통할 수 있었던 발상이 햇볕 정책이죠. 근데 지금은 북한이 그 후로 굉장히 외교적 처세술을 되게 잘 하면서 이제 핵 개발을 잘 해버린 덕분에 그럼요. 이제 푸틴이랑 어깨동무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핵볕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쓰고 있는 핵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햇볕 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우리한테 핵을
예, 핵볕 정책을 쓰고 있는. 와, 뭐로 주고 말로 받았네요. 예, 그렇죠. 대로 주고 말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유화책을 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웃길걸요? 예, 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억지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인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서구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못하냐? 러시아에 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여차하면 핵으로 무슨 짓을 할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간접적인 지원밖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랑 싸우게 되면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북한도 엄연히 핵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까지 가는 도달 가능한 발사체가 지금 개발이 완료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투입하려면 일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끼어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 앞에 그냥 날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래식 병력이 뭐 북한보다 우월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암만 해봤자 솔직히 별 소용없고. 버튼 하나 하면 끝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다방면으로 벌어지는 요즘의 전쟁은 초한전이라고 하잖아요. 한계가 없는 전쟁. 그런 거에 다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고 국가보안법이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어 왔고 뭐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진지한 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를 해야 그래야 국민 주권 가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안보 태세가 있어야 평화 통일이고 뭐고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침략할 만하다 하면 북한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벌이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보다 약해진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평화인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상태를 예. 평화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평화가 되고 예.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주권. 예. 김치일가의 인권이 보장되고. 노 의원님의 개인 해석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랑 연결되는 얘기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요, 종합전략지침이죠.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일기 때는 북한 이야기가 17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했다고요. 예. 그 지금 핵 우산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이 점점 우리가 진짜 핵벽 자체가 돼버렸는데, 우리 핵은 뭔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핵심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예전처럼 전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할 정도의 힘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니네도 알고 우리도 아니까 우리의 동맹국 너네가 우리가 했던 짐을 좀 많이 떠안아라 라는 게 핵심 취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이 정말 착각을 해왔던 게 우리가 드디어 이재명이 외교의 신이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따왔다 이러면서 막 좋아했잖아요. 원자력 동력 잠수함. 예, 원자력 동력 잠수함. 그러면서 그 원자력 동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를 농축하는 기술을 받아오면 언젠가 우리도 핵 무장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태평양 전체를 자기네가 이제 예전처럼 딱 틀어쥐고 중국을 제압하기에는 힘이 딸리니까 아니 우리 북한이랑 상대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뭐가 필요 있어요? 북한 해군은 솔직히 해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우리의 목적이 충실하다면 오히려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는 북한이 기뢰를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작은 해군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크고 길고 막강한 원양 해군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한반도만 막을 거라면. 근데 우리한테 갑자기 원양 해군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하라는 얘기고 국방부 증액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 보고서에.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짐을 대신 떠안아주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얻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협상 카드로 썼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관세 낮춰줘.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뭐 시장을 좀 더 열어줘. 이런 식으로 딜을 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자기네가 따온 것처럼 우리가 팔아야 될 건데 상대방한테 선물로 줘버린 거죠. 국방부 증액 얘기가 그때 우리 한미 협상 때는 없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없었다고 선고한 협상이라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게 미국에서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마치 우리 스스로의 요구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포장하고 그 지지자들 언제나 막 평화가 어쩌고 막 뭐 제주도에 뭐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 안 되고 뭐 구럼비 바위가 아프고 뭐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반도 수준에는 택도 없는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해군력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거고 대중 억제력이죠. 예, 물론 저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어떤 그런 대외 전략과 함께 보조해 나가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삼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그냥 대뜸 팔아먹은 다음에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걸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발 빼려고 하고 우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제 북한에 크게 관심 없고 우리 관심사는 중국이야 이러고 있고 북한은 우리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군사적으로 열등한 존재를 이미 보고 있고요. 예. 우리는 그 와중에 80년대, 90년대나 통했던 유화책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에 뭘 해가지고 자주국방의 기세를 더 높여야겠다. 그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겠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민주당을 철통 지지하시는 수많은 분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기네가 다른 상황이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소년 시절의 범죄를 가진 사람도 이재명 지지자라는 이유로 막 옹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수 정권에서 피고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나라를 다 팔아먹는 게 아니냐 하면서 난리를 피웠을 그런 정책을 이재명이 하니까 그냥 오케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하니까 오케이다. 물론 이 당장 국가보안법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 사이트에 9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리고 이렇게 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선명성 강한 일부 의원들의 주장들 뿐이라는 건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결국 추진이 될까요? 아니면은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이재명 명언.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의견이 갈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등등 모두가 다 합심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네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일관된 대외 정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약해지는 방향을 늘 택하거든요. 우리가 취약해지고 약해지는 방향을 늘 택해서 퇴보하는 방향. 예,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가 훨씬 약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 정당뿐 아니라 그 정당의 지지자들한테도 이게 뭔가 대단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안보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내가 위험해진다, 내가 취약해진다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아까 연예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언제까지 군대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가면 우리 아들이 무사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사실 전쟁이 나면 군대를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보급이라도 받죠. 그거는 굉장히. 아니, 전선에 실제로 투입되는 병력은 다 해봤자 군대 전체의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수준일 텐데.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다녀오셨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최전방 동두천에서 카투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네요. 지금은 아마 전방에 이사단이 없거나 뭐 많이 빠졌을 테지만
전 전쟁 나면 다시 전방으로 갑니다. 예. 항상 그래서 머리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공모를 쓸 수 있게. 언제건 입대할 수 있게. 입대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헤어스타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게 상무 정신인데. 진정한 민방위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이 나면은 군대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훈시기형 현지 누나 문자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파장은 여전한데 이렇게 되자 감찰 실시하겠다. 그런데 감찰 실시해 봤더니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이 나오는 어떤 야구 선수 혼내는 짤방 있지 않습니까? 너 문제 없지?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하자. 그게 뭐예요? 야구 선수, 제가 야구에 큰 관심이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선수가 음주운전인지 뭔지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문제 없을 거지? 그러니까 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하자. 이러는 얘기가 있는 그 짤방이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지금 이게 뭔 감찰입니까? 너 인사청탁 안 했지? 네, 안 했습니다. 잘하자. 그것도 아니지. 현지 누님한테는 인사청탁을 안 하신 게 맞는지 여쭈어도 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조심. 그러면 이제 딱히 말로도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번뜩하고 쳐다봤겠죠. 어딜? 뇌야? 이런 표정 쳐다봤겠죠. 니은. 예, 봐봐겠죠. 예, 노. 니은. 인사청탁 하셨는지 아닌지 뭐 여쭤봐도 될런지 문의를 드려도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은 니은. 그러면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물론인데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죠? 비서관이 절대 나는 뭐 그런 누나 뭐 하는 사이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유탄 맞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도 원래 김남국 비서관이 그냥 아무나 다 형 누나 한다. 친하지 않아도. 이렇게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박지원 의원이었죠. 근데 입장 바꿔서 자기네가 이런 거 상대방에서 이런 거 터졌으면은 뭐 예를 들면 정실주의라든가 아니면은 공과사의 구분이 없다든가 온갖 방식으로 비판을 했을 소재 아닙니까? 애초에 그냥 단순한 말버릇이라고 치더라도 누나가 아니라 누나님, 예. 현진님 해서 다 마찬가지. 예, 그 이름이 왜 등장하냐는 거였어요. 정식으로 인사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등장하냐. 아니, 호칭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그냥 쿨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IT 기업들은 이제 뭐 영어 이름으로 부르질 않나 아니면은 뭐 모든 직급을 다 없애고 님으로 통일하질 않나 그러는 게 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주고받는 말의 방식과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과 이게 관계를 정립하고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관계가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라이언 전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뭐 라이언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수평적인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개 정당도 아니고 무슨 야당도 아니고 뭐 군소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행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이제 곧 청와대로 갈 거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형 누나 이러고 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굉장히 사적이고 굉장히 은밀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약간 동아리 수준으로 동아리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화법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설령 체계도 모두 없고. 예. 아니 우리가 뭐 제가 그런 집안 자식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집 아들들도 재벌집 아들 딸들도 자기가 엄마 아빠 뭐 이러다가 사업체를 넘겨받으면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이래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 회장님도 물론 이제 화나면 너 이놈의 새끼 뭐 이러지만 그 전에는 뭐 노사장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노이사 일을 왜 그따위로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3자 앞에서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호칭의 공식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게 무슨 뭐 정다운 살가운 방식이다. 아니 뭐 호칭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북한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서 북한이 무조건 다 동무라고 부르고 동무, 위원장 동무 뭐 이렇게 부르다가 그러면은 모두가 평등해지냐? 그냥 동무자를 안 붙이면 그때는 완전히 인간 조건을 박탈해버리는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언어 사용과 호칭의 정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퇴행을 시키겠다. 늘리는 얘기가. 예, 아니 옛날에 막 뭐 전두환 시절에 네. 이제 뭐 전두환이 다 이렇게 전두환이야말로 이제 형님 동생 하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사적으로 이제 막 형 동생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나회도 척결하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김남국이 형 누나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김남국이 형 누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김남국의 형 누나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되게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데서 공식적인 루트에서 결정될 것들이 결정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맞아. 아픈 지적이고요. 예, 사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화법입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속에서는 굉장히 사조직과 굉장히 사담과 뭐 이런 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것이다. 정선이 아니라 뭔가 예. 비선을 통해서 아마추어식으로 예.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끼리 예, 그러니까요. 형문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많이 질책을 했다라고 하고 바로 사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뭐 논란이에요. 누나라는 호칭도 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현지 이름이 왜 나와요 거기서? 훈식이 형한테 부탁해줘. 훈식이 형 내가 부탁하면은 안 할 거야. 왜? 왜냐하면은 자기는 건대고 여기는 중대니까 그냥 중대인 네가 부탁해줘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훈식이한테 부탁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의원도 억울해요. 훈식이한테 부탁해줘 그랬더니만 김남국 전 의원이죠. 비서관이 굳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부탁해 놓을 거예요. 뭐 본인은 약간 뽐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것은 저격이다. 무슨 저기 아니 지금 기자들이 맨날 다 찍고 있는 거 이제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눈에 떡 보라는 식으로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를 적시해서 거기다 올려? 이거는 근데 본 거 노출된 건 문의원 전화기 아니었어요? 근데 노출된 건 문의원 전화기. 노출을 시키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문의 김남국을 저격할 그렇죠. 거지. 이제 그러니까, 중대 라인 하나 없앤 거지. 지금 예. 중권 전쟁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건 자기들끼리 저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메시지 노출을 할 리가 있냐. 이 사람들이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좀 보란 듯이 황당했어요. 보란 듯이 진짜 좀 뜬금없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허술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코인계의 대부께서 이렇게 일을 엉터리로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전날 또 밤을 새셨나 보죠. 그래서 좀 떨어져서. 대통령실 같은 거 할 바에야 지금 코인 시장이 막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나가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나는 코인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메시지 노출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건 내부에서 암투가 치열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만 딱 살갑게 친하게 굴고 있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이게 권력 투쟁이다.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대통령실에서 강영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면직했다. 사유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급 관찰 및 직권 면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면직했는지 그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부적절하길래 그럴까. 얼마나 부적절하게. 차마 입에 담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면은 뭐가 부적절한지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범죄 상당히 너그럽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뭐 민주당 발 범죄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5대 강력 범죄는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성범죄도 들어가 있고 성범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근데 이것마저도 부적절하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는 뭐 일상이고. 근데 대체 뭐가 더 부적절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상상력을 약간 좀 이렇게 한계에 봉착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부적절한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술 먹으면서 흉봤나?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실은 범죄가 아닌 거, 오히려. 범죄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부적절한 걸 저질러서 잘랐다. 국민 눈높이로 볼 때는 솔직히 범죄가 아니거나 오히려 더 이렇게 약간 환영받을 만한 건데 근데
이재명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어서 잘랐다. 그러면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게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사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부적절한 뭐 이렇게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처신 똑바로 해의 그 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처신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잘랐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그 차관 자리에 누구 앉혀줘야 될 사람이 누구 있어가지고 그냥 딱히 이유도 없는데 잘랐거나 이런 게 아니면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국힘도 솔직히 뭐 파보면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 민주당 정권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이 기대치가 낮아지잖아요.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공직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데 그걸 되게 당연한 일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얼마 전에 좀 국힘 대변인도 성비위 사건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요. 바로 근데, 사퇴했죠. 예, 바로 사퇴했죠.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사퇴를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들의 범죄 앞에서는 당당한 게 그 정당의 특징인데 근데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별감찰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특감을 꼭 임명하겠다라고 예. 강조했는데 관건은 어떤 인물이냐겠죠. 그렇죠. 어떤 인물 추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애초에 안 할 것 같거든요.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다고 말해놓고 이제 계속 뭔가 핑계를 대면서 꾸물꾸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앉혀도 사실 부적절한 처신을 안 할 사람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처신 잘할 사람. 이게 누가 됐건 납득할 만한 사람을 거기다 앉혀야 되는데 국민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사람이면 민주당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검찰은 나쁜 놈, 검찰 출신은 다 나쁜 놈이고 악의 세력이죠. 이제 사법부도 나쁜 놈. 사법부도 나쁜 놈이죠. 근데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검사 출신 아니면 애초에 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애초에 조사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예, 검사 아니면은 뭐 검찰 출신의 법조인 아무튼 검사나 넓게 잡아도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전에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가 얼마나 그렇죠. 봉변을 당했습니까? 예, 민주당으로부터. 예. 근데 그게 심지어 자기네 편을 그렇게 안 친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 판에 특별감찰관은 대놓고 레드팀인데 이 대놓고 레드팀 자리에다가 검찰 출신을 앉힐 정도의 배짱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약간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진짜로 할 수 있다면. 근데 저는 아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다. 예, 중간에 분명히 가로막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개딸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그 개딸 중심의 정서라는 거는 매일 아침마다 정말 매일 아침마다 이분이 북슬북슬 하신 분이 부추기고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악 이분법적인 약간의 종교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의 이름은 검찰, 지금은 법조까지 포함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의 세력을 우리 편에 앉혀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시킨다. 뭐 말은 좋은데 과연 이재명이라고 해서 그런 여론을 거스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거스를 수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지방선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너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근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순히 나아갈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뭐 좋은 거 한다고 했다가 뭐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저기는 가능하죠. 남아있는 변호사들 중에 아직 한 자리 안 준 변호사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도, 그러고 보니까 감사원장 지금 민변 출신으로 지금 임명했죠. 김우철 변호사. 예,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변호사 하나. 예, 그렇죠. 아니, 대장동 변호사들이 지금 청와대 안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누굴 앉힌다면은 그게 과연 정말 진정 레드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겠냐. 감사원장이야말로 사실 온 정부에 대한 특별감찰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미 민변 출신으로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특별감찰관이라는 말에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과연 안 치겠냐 한다면 이재명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칭찬할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조진웅 배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게 소년범은 음. 뭐 교화의 대상이다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거는 물론 아닌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소년범 출신이었던 조진웅이 원래 이름 뭐였죠? 그 조진웅 아버지 조원진. 네, 조원준? 소년 조원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원진 의원이었군요. 미안합니다. 예. 조원준입니다. 예, 네. 소년 조원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 넘어서 정치에 굉장히 밀착해서 정치형 연예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조진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김구 역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반일 정서, 반일 세계관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뭐 홍범도 유해 송환할 때도 그때도 가 있었고 이번에 8.15 그 할 때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뭘 보고 반감을 느껴서 이제 목소리를 냈냐? 8.15 경축사에 거기서 껴있는 걸 보고 반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대표로 선사하는 모습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연예인을 넘어서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이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정치인이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금 저기 진보 진영 사람들이 편을 드는 건가요? 네, 이거는 노골적으로 정치 행보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번 정도 그런 행사에 불려갈 수 있습니다. 뭐 얼굴 팔고 다니는 연예인이니까. 근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꾸준히 정치 행보를 걸었잖아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뭔가 정치를 하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피해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예전까지 뭐 연예인 할 때까지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건데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어가니까 못 참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게 맞아요. 그렇군요. 약간 속죄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조진웅 씨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정의의 편에 설므로써 내가 좀 속죄해야겠다.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4050 그 콘크리트 영포티 민주당 편들면 정의로운 건 줄 아는 그 사람들처럼 그래 자꾸 민주당을 편들면서 나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라는 마음이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이고 소수인데 그거를 전체 다수한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고 본인의 정당성을 뭔가 본인의 편들어줄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지금 그 전략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가서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수많은 심지어 막 그 뭐 온갖 올바른 정의로운 거 다 찾는 분들이 조진웅은 안 된다, 조진웅을 살려내자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레미제라블 뭐 장발장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레미제라블 장발장은 절도죄였는데. 아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발장이 언제 그런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어요. 오히려 정 반대지. 장발장이 그 레미제라블 읽어보셨나요? 영화도 보셨죠? 아니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친 거지. 사람이죠. 게다가 빵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그 엄청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막 할 때 주변 죄수들이 쓰러지고 이럴 때 자기가 다 막아주고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그 범죄 혐의가 이제 뭐 차량 절도와 강도와 강간이 종합되어 있는 그것도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인데 설령 거기서 본인이 주범이 아니었고 그냥 어울려만 다녔다라고 해도 이미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비난, 조진웅 씨에 대한 비난은 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과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연예인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그냥 배우로서 살아왔다면 저는 아마
이럴 건 아니다라고 두둔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 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예. 이미 30년 전에 처벌받았던 거 아니냐? 처벌도 받았고 어쨌건 성인이 된 다음에 저지른 범죄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건 처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약간 노 의원의 그동안 마음속 고민이 느껴지네요. 이건 30년 전인데 어떡하지? 그런데 왜 그럼 정치적 목소리를 왜 냈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오케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거기서 뭐 알파치노도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환경이 불우했던 탓에 이제 막 그 범죄 소굴이었던 매운굴 출신으로서 이것저것 개입된 게 많았고,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종류의 그 범죄랑 연루돼 있었던 연예인은 많습니다. 뭐 프랭크 시나트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가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포지션을 노렸냐는 거죠. 공식적 포지션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내가 연기자로서 얻고 있는 명예라는 게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사회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으면 그 영향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았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많았고 오히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소년범 교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많은 기부도 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면 엄청난 미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에 호소했잖아요. 계속 정치에 호소하고 자신의 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과도한 그 특정 방향의 정치적인 몰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럼 정치인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기에 그 비난은 받을만 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비난을 해야만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시청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이죠. 뭐 디스패치를 어떤 분은 또 비난하더라고요.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배우로서 계속 좋아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입장에선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은퇴를 하겠다고 얘기 나올 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식의 판단과 대책을 세운 것이고, 왜 다른 탑 배우들은 사실 조진웅 배우가 배우로서 정말 완전히 탑 수준은 아니고 이제 조연인데 되게 잘해가지고 주연급으로 올라간 그런 배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배우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살았겠냐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그 카메라 앞이라든가 뭐 연극 무대라든가 가수의 무대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여의도라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판단 기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면서 몸을 사린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 배우들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 근데 이 얘기는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대1 1인 1표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당 중앙위 투표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치대학 3교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정치 현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철도사입니다. 네.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 1표 제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만으로도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의 공천 룰 변경까지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상과 좀 달리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때 아마 분석을 내드릴 때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왜 지금 무협지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 결론대로 나왔죠. 왜냐하면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이걸 통과하려고 해서 이제 신청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른바 뭐 김어준의 도움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암묵적 지원도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네. 근데 결국 중앙위원들이 뭡니까? 친청체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상치가 않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른바 털공파에 대응을 하는 지금 제마파가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이른바 장경태, 최민희, 양문석까지 뭐 안문석이라는 얘기도 하죠. 정청래 대표의 뭐 오른팔이 또 최민희, 왼팔이 뭐 장경태인데 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타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친명계의 반격이 나왔던 것이고 그 반격은 결과적으로 중앙위원들의 투표에서 부결이 돼버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른바 물론 완전히 다 꺾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던 정청래 대표의 꿈을 꺾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진룽의 무협지에 다 나온다. 티엔롱 파푸 그다음에 이틴 따롱치 그 말씀을 이티엔 따롱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실제 제 발음도 정확하고 또 이제 하니까 설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꼭 마치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왜 예전에 대선 후보 갑자기 전격적으로 한덕수 후보로 바뀌었을 때 단일화됐을 때 오히려 불리할 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의 권리당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어떤 민주주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견제, 규제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에도 권력 전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번 투표에 제적위원 596명 중에서 40%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권표죠. 네. 근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앞서서 이미 나왔던 것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른바 친명계의 가시적인 반발이 나왔었어요. 이현주, 한준호, 그 다음에 강덕구까지. 이건 아니야 하고 나왔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토록 중요한 이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원했던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기라보다 뭡니까? 정청래 대표의 꿈 실현을 위한 기반 닦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시기 될 테고, 그 다음에 내년 전당대회는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은 최고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준호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이 아닐 거다.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다음 전당대회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자리를 줄 생각은 없어.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럼에도 정 대표 1인 1표 재추진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재추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뭐 상상하기조차 싫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런 걸 중꺾만가요? 중꺾만? 끊기지 않는 마음인데 끊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이 온라인 세력이에요. 또 일부 개딸들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개딸들 내에서도 지금 분화 조짐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최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이런다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비서관 사이에 최근에 문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청래 대표가 고개를 든다. 골프 가끔 하시잖아요. 골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이건 왕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다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그냥 치도곤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이제 돌파구가 없어져요. 와, 아니 재추진도 상당한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와중에 만약에 또 부결된다. 그럼 부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러면 이제 거의 허수아비 대표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네. 이걸 이렇게 무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재추진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무리스러우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추진하면 돼.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지금 현 회장님이 이 의사결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회장님 되시는 분이 결정하면 돼요라고. 아니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타당하잖아요. 근데 나 때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그럼 욕심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끊겨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 이런 상황이 돼요. 왕왕왕왕왕왕.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한 번 더 끊겨버리면 그건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당 대표 리더십 위기는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역풍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윤으로 분리되는 윤하원 의원까지도 이렇게 된 거 말빨이 안 먹히겠느냐, 면전에 대고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의 나무라는 꼴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인지도 중요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은 X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친윤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도 라면도 원조라면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삼양이 지금 1963을 들고 나왔어요. 64 아니에요? 63. 63이고 드셔보셨어요? 아니 뭐 맛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뭐 제가 일가견 있잖아요. 군대에서 라면 10개 먹었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고참들이 이 새끼 이건 라면을 10개를 먹어 이러면서. 솔직히 좀 그렇다. 먹을 것도 몇 개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능력 이제 먹방으로 아니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바로 그 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원조 친윤 윤한홍 이름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윤한홍,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아, 몰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윤파, 어떻게 보면 한파, 어떻게 보면 홍파.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똥개를 이야기했어. 똥개. 세요. 아, 완전 이 분위기를 개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똥개 된다. 너 바뀔래 안 바뀔래? 직격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직격을 날렸으면 사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원조 친윤마저도.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서 오죽했으면 우리 이면선 앵커가 제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지 말자 그랬더니 정말 이 분위기가 쌓여질 정도로 우리 상황도 왔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치에서 이기려면 중수청이에요. 대한민국은 중수청, 다른 거 없어. 중도청, 수도권, 청년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당장 호남을 이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호포정 되면 안 되고 경포정 되면 안 되고 사포정 되면 안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정치 대학이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배추도사가 정말 온몸을 삐대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모든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거 안 보더라고요. 감동난 TV 뭐 이런 거 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뉴스 보고. 네네. 하여튼 유튜브는 이윤선의 정치대학이죠. 여러분들 구독 좀 빨리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20만이 돼야 제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압 상태예요. 고기압으로 갈 수 있도록. 고기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고지혈증 오실까봐 걱정돼서. 예. 물 따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 라면도 먹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만 먹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자가 되겠습니다. 예. 사랑을 먹는 자, 사마자. 자, 삼위자 아니고요. 근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현실적으로 바뀔 것인가? 저는 갸우뚱거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던 정청래 대표의 기반을 스스로 걷어차야 되는데 이재명, 장동혁. 예.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정말 대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말 그대로 한동훈도 받아들여야 되고 유승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준석과도 대화를 연대를 위해서 나눠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선택을 할까?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으로는 안 할 것 같다. 정말요? 눈에 좀 안할것 빤히 같아요. 보이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24% 왜냐면 지금 거의 6개월째 24%. 당위적인 분석과 저는 이 현실적인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위적으로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죽어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치대학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약간 미간을 더 찌푸리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턱이 잠깐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 선배님 아닙니까? 뭐 뵌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네. 문제는 대통령실이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는데 경제 성장률 급반등을 자평하면서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화자찬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잠깐 빵 터졌어요. 네? 솔린 연구님인데요. 배추도세님 개그에 빵빵 터지는 내가 싫어. 많은 분들이 싫대요, 본인이. 이게 미쳐요. 왜냐하면 개그맨들도 웃기는 제 개그잖아요. 개그맨들도 자기들이 웃는 게 정말 그냥.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윤정수, 박명수, 남희석까지 다 웃겼습니다. 제가. 예. 자기들이 싫대. 왜 웃는지. 예. 그런데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SBS 멀리서 걸어오는 신동욱이란다. 신동엽이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끝났구나 제가. 개그맨마저 정복시킨. 이젠 내 세상이다. 아쉽네요. 마이 월드.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어떻게 냉정하게 보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그런데 이제 예. 자화자찬이라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화자찬이지만 또는 지지층이나 중도층에게는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 했다.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자꾸 점수를 따는 전략이에요. 코스피 4천이다. 이게 뭐 그렇죠. 4,200을 돌파하지 않는데 내려간 건 이야기 안 해. 내려간 건 이야기 안 하고 노란봉투법 이런 건 이야기 안 해. 물가 올라간 거 절대 얘기 안 해. 좀 주목받은 것만 고환율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선전선동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선전선동 쇼라는 게요. 계속 하다 보면 먹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가 넘어요. 그건 왜냐?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내란이 이렇게 심각한데 재판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손들죠. 만들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똑같은 주제를 놓고서도 한쪽에서는 말 그대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먹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된 게 두 문장 정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 두 인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최근의 물가 인상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오르나? 두 번째는 서울 집값 대책이 없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시면 얼마나 이게 기운이 빠집니까? 서울 집값 내려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들. 기록임하죠. 예. 그러면 지금 고환율 돼서 고성장한단 말입니까? 말이 돼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수출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록임하죠. 기록임은 뭔지 아시죠? 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전선동.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자꾸 이제는 미디어를 더 많이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부 장관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대책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책이 어려운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책 안 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무책임이죠. 그러게 그냥 뭐 수도권의 인구가 자연 감소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지방에 뭘 할 건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또는 동기부여가 돼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럼 대결단이 있어야 되고, 아무 결단을 안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을 뭐 지방으로 내려보면 서울대, 연세, 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아파트 때려 지으면 공급이 넘칠걸요. 아마 공급 과다가 될걸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조선 사업 같은 경우 지방에 많아서 거기가 그 지역들이 사실 평균 임금들이 서울 못지않게 높았단 말이에요. 다 지금 해외 가게 생겼잖아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란 봉투법인지 뭐 누르스름한 봉투 때문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해외 가게 만들어 나갔고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 유령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6개월의 성과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회장이 바로 제임스 킴이에요. 네. 암참이죠. 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란봉투법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 제임스 킴 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 국회까지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말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 철수할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GM 지금 정비센터가 다 철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임스 킴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로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 때문에 미국 의회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뭐 트럼프만 땜빵하면은 한미 관계가 다 해결됩니까? 미국은요, 의회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미국 의회가 살아있으면, 오죽에 있으면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사법 기준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죠. 완전히 조이대 이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미국 같았으면요, 최익진 의원은 현장 체포돼요. 바로 그래요? 수감됐을 거예요. 예. 미국 같았으면. 대법원장에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예. 미국 같았으면 바로 투입돼가지고 특수부대가 투입돼서요, 바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얼마 전에 뭡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좀 약화시키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공화당 이 하원 의장이 뭐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임기는 4년이지만 미국의 미래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영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언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이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막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예요. 그건 조국 혁신당도 반대 의사를 민주주의를 표했더라고요. 짓밟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조국 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위헌 소지를 줄이겠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꼼수죠. 줄이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없애야지. 줄이고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도해오던 이제 정청래 세력을 용인할 수가 없다. 너무 못해요? 분당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다. 경기도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겠다. 이제는 용산도 아니에요. 청와대로 곧 옮겨갑니다.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른 소리 하든 우상호 정무수석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줄이도록.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김희엽 지역 100% 출석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죠.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민주당이 제안을 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제안을 안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정무수석이 이제 대통령실과 당 사이를 오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잘 말빨이 안 먹히나 봐요. 감찰관 이야기는 강훈식 실장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보다도 대통령 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추천해달라. 대통령이 추상같이 권력이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해? 임명 안 해? 내가 임명할까?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중에라도 임명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10분 안에도 임명해요. 임명 못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감사원장도 민변회장으로 다 임명했잖아요. 임명을 왜 안 할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한 명 임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명을 하는데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회 나와서
또 주진우 의원이나 박규택 의원이 이야기할 거잖아요. 김희어 지원 문제는 해결 안 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하고 가까워도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위에 앉아서는 이게 또 어렵거든. 감찰하겠습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석수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임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근데 감사원장은 떡하니 바로 임명했잖아요.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도 바로 임명했잖아요. 아니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빨리 임명하세요 이러면 임명 안 되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딱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이 제안을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랑 똑같네요.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하는데도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